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 경제 문재은 기자라고 합니다. 저 소개를 바로 해주셔가지고 네. 문재인 대통령과는 아주 먼 친척이나 전혀 연고가 없는 사이입니다. 예. 같은 돌림자이나 서로 몰랐던 심지어 국회의원이셨을 때도 서로 몰랐던 그런 사이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선배께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제 전공은 이제 외교학 쪽이어서 이제 대학원까지 쭉 이제 외교학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실무는 이제 기자가 돼가지고 직접 본 게 전부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시각이 이 정부가 이렇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 이제 외교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외교 정책을 논할 때 이런 시각과 이런 시각이 존재를 하고 우리가 어쨌든 좋은 정책이 구현되기 위해서 어떠한 토론을 벌이는 것이 이제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중요한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게 제가 거기에 대한 그 전체적인 틀이나 생각에 대한 방향을 그냥 제시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사실 청와대 출입했던 기자로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또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떠한 정책을 정의하거나 그 성격을 규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이제 저랑 이제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 나신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게 과연 향후 우리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에게 정말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강국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까 하고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어떻게 좀 그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각을 해놨어요. 혹시 영화 퍼스트맨 보셨나요? 네. 네, 그 영화가 사실 이제 닐 암스트롱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유인 우주선이 달나라에 이제 착륙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연설한 게 있는데 우리는 달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해요. 하지만 그 말은 사실 이데올로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스푸니크호를 이제 달로 보냈죠. 그때 이제 미국은 굉장한 충격에 빠졌어요. 과학기술 경쟁에서 이제 러시아한테 우위를 뺏기게 됐다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컸고 사실 우주 기술은 무기 기술의 바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 기술이 고양화 됐을 때 무기 기술이 상용화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무기 기술이 상용화돼서 나중에 산업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비행기가 상용하게 된 계기도 전투기가 먼저 개발된 다음에 비행기가 탄생했습니다. 그러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있어서 우수 기술의 우위를 러시아한테 뺏긴다는 건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사실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라고 밝혔을 때 그것은 정말 이데올로기로 시작된 정책이었고 레퍼런스가 없었습니다.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지만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실패와 레퍼런스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희생들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외교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놓인 외교 환경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가 얼마나 발달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강대국, 즉 이제 패권 경쟁을 벌였던 국가 이외에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얘기하지만 그 국가들은 사실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서 패권 국가들로부터 그 기술을 이전 받아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들이고요.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고도화된 수준까지 올라간 건 사실 북한이 유일합니다. 남아프리카나 다른 리비아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이 정도 고도화된 수준은 아니었고요. ICBM을 개발한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NPT라는 비확산 체제를 탈피한 나라도 북한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핵과 관련돼서 북한이 유일하게 패권 국가들에 반해서 핵무기를 고도화시킨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체제, 이데올로기를 깨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결은 다르지만 이데올로기에서 이기겠다, 이데올로기를 깨겠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 좀 비슷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처해진 외교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한반도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 말에도 좀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사실 외교는 내 편을 많이 만들고 다양화하는 게 가장 최적화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외교는 전쟁이 아니라 말로써 싸움을 벌이는 거거든요. 말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좀 더 최적화하고, 그리고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외교인 것인데, 사실 한반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 사항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외교는 남북 문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만든 표인데, 외교부의 이 업무 보고 이제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북핵 문제 단계적 해결, 뭐 동북아 평화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기반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주요 4강국과의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겠다고 틀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만큼 지금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임박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외교 전문가는 한반도의 시계 바늘이 이제 뭐 11시 58분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12시가 되면 이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임박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요. 그만큼 이제 지금 한반도와 주변 4강 국가들과의 관계를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현안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도 여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생각해 보시면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올해 이제 곧 27일부터 28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도 정상 위주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북미 대화를 보면은 보통 실무회담이다라고 해가지고 북핵 전문가, 기술자들이 먼저 대화를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핵 폐기를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뭘 주겠다라는 합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먼저 나눈 다음에 정상회담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것이 모두 파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대화들은 디테일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파기가 됐고, 그것이 30년, 정확히는 25년, 26년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30년이 끌려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색적으로 제안한 것은 톱다운 방식으로 가자, 정상회담 위주로 가자 하는 접근입니다. 이 접근이 새로운 건 아니에요. 사실 미중 관계를 보면은 미중 국가가 이제 원래는 이데올로기적 패권 경쟁을 갈등 구조 속에서 중국도 공산국가라고 해가지고 견제 관계에 있었는데, 미중 수교가 어느 순간 일어나요. 1970년대 이제 닉슨 대통령과 이제 마오쩌둥이 만나가지고 수교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게 왜 일어났냐 하고 보면 헨리 키신저라고 해가지고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이 몰래 미국의 이제 외교당국인 국무부 몰래 자신의 사람을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협의를 합니다. 비밀리에 협의를 수차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자들 앞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을 사실 문재인 정부가 차용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새로운 접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수교를 할 때 처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 최측근들을 몰래 보내요. 당시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자기의 이제 친족이 있는데, 박철원? 네, 그 사람을 이제 중국으로 보내고, 또 이제 한의사가 있었어요. 그 노태우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친한 한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홍콩으로 보내서, 그리고 자기의 또 다른 이제 측근들을 중국으로 보내서 수교화 작업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거대한 외교적 그 정책에 대한 거대한 담론이나 이데올로기는 늘 정상 간 외교를 통해서 전환기를 맞이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그것을 노리기에 톱다운 방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거대 담론 종문안에 용이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나 대화하겠다 하고 나선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섭니다. 바로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를 하고 서훈 국정원장, 즉 자신의 측근이자 지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아도 되는 인물을 미국의 비밀리에 보내죠. 미국의 비밀리에 보내서 평창올림픽 계기에 북한 쪽에서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우리 대화를 해보지 않겠냐 하면서 타협을 합니다. 그때 미국 쪽 카운터파트가 지금의 미국 국무부 장관인 폼페이오 장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보국 위주로 대화가 이루어져서 정상회담이 추진이 되고, 그 정상회담 하나만으로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평화 모멘텀이 마련됐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동남아에서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나 단점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그래서 이제 비핵화 어떤 조치를 취했냐라고 하면은 밝혀진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라고 하지만 폭파한 게 전부고 거기에 대한 검증은 없었죠, 사실. 근데 사실 이 검증 부분에서 그동안 북미 간 대화가 계속 끊겨왔었어요. 늘 이제 미국이 북한 쪽으로 들어가서 이걸 검증하겠다라고 하면 북한은 아니 너희는 아직 이데올로기적으로 우리 적인데 우리 중요 군사시설을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적이 침범한 걸로 보지 않겠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결렬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래 우리 뭐 검증 절차도 밟겠어, IAEA 국제기구가 들어와서 우리 시설 봐도 돼. 근데 그 전에 너희가 상응 조치라고 해줬던 경수를 먼저 설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미국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 나라예요. 아무리 정상이 그래 이거 해줄게 라고 해도 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그 부처에 자기 말에 반대하는 사람을 잘라내는 그런 굉장히 그 극단적인 수를 쓰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절차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미국은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사실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수장이 이거 빨리 해라고 하면 바로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미국은 이거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완료되기까지 막 2년, 3년, 4년 정권 교체되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차로 인해서 계속 결렬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상 간 협의는 더더욱 그런 디테일에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간 합의를 했지만 시차가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실무자들이 이렇게 만나면 우리는 이 검증이라 얘기를 했을 때 특별사찰이라고 해서 뭐 24시간 전에 우리 여기 볼 거야 하고 직전에 얘기하는 방식을 생각했는데, 왜 너희는 홍보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짜서 같이 보고 북한에서 지정한 시설만 검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의견 차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연락사무소 개소하는 거 가지고도 외부에서는 막 기자들이 굉장히 난리치는 거 아닌가 하는 시각이 많았어요. 근데 연락사무소 관련해서 미국이 뭐 반대하고 있다, 뭐 한미동맹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 사실 연락사무소 개소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연락사무소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연락사무소를 쓴다라고 하면은 쓰겠다라고 이제
여는 행사를 여는 것 자체는 제재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전기선,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공사 장비, 보수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하나하나가 사실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절차 하나하나를 다 따져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 실무자들을 취재하면은 아, 이게 좀 의견차가 존재를 하는구나, 마찰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시각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정권 입장에 따른 변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권 말에 항상 대화가 타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그 타진됐던 대화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우리는 수장이 한 명이면 되는데 수장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너희는 왜 계속 이렇게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뀌냐 하고 불만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협상을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하지만 북한 또한 김일성 위원장의 주석에서 김일성 주석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바뀔 때,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바뀔 때 북미 대화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톱다운식 협상은 이러한 리스크를 늘 품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화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협상을 벌인 다음에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정반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협상은 너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 하고 그 디테일을 따지는 과정입니다. 대화는 침묵을 도모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안녕, 만나서 반가워,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는 것도 있고 아, 우리 이만큼 성과를 이뤘어, 우리 악수 나누자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실무에서 정상회담, 그러니까 협상에서 대화로 가는 건 실무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고 대화에서 협상을 하는 거는 정상회담에서 실무회담을 하는 비슷한 게 있는데 이렇게 톱다운과 이제 대화 협상 이렇게 구분을 해드린 거는 실무 자체도 신고식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무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마라톤 협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오늘 뭔가를 타진해야 된다 해서 며칠 동안 수일간 이렇게 협상을 벌인 다음에 결렬됐다 하면 또다시 일정을 잡아서 수일간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우리 드디어 침묵을 도모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20여 년간 실패를 했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좀 다른 접근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그래 그럼 대화를 해보자 하죠. 그래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아, 우리 이렇게 침묵하는 신고식을 치렀으니까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하고 접근법을 바꿉니다. 장점은 그 대화 하나만으로 군사적인 옵션은 배제가 됐죠. 2017년 기억해 보시면 제가 정말 2017년 너무 힘들었던 게 제가 국방부 출입이었거든요. 2017년에. 근데 북한이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2월 12일인가부터 쐈습니다. 제가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게 그때 시점으로 일주일마다 쏴가지고 제가 제 친구 결혼식도 못 가고 정말 나가다가 청와대로 가거나 나가다가 국방부로 가고 했던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때 이제 화염과 분노라고 해서 Fire and Fury라는 발언이 나왔죠. 그때 정말 위험했었던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이제 취재원이 그 우리나라 외교관이나 우리나라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외교관들도 좀 만났었는데 그때 그 4월과 9월에 유독 그 한국을 떠난 당국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기업인들 중에서도 가족들을 모국으로 보내는 외국 기업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었는데 4월은 좀 오버해서 시작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때 항공모함 세척이 온다 만다 이랬는데 사실 이제 잘못 보도를 해가지고 오해가 산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9월에는 실제로 화염과 분노의 발언이 나왔고 북한에서도 구체적으로 괌 포위 사격이란 발언을 해서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
그 Fire and Fury 말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밥 우드워드가 이제 발간한 책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군사 옵션이 심각하게 고려가 됐었다는 게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비서실장조차도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조차도 자기가 잘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주한미군 철수와 군사 옵션의 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그냥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런 위기의 상황 자체를 180도 바꿔버리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단점은 무엇이냐? 이 대화가 그 순간 빠그러지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고 김정은 위원장이 돌연 나 대화 시도해봤는데 무의미했어 하고 말했을 때 그 최악의 순간을 저지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구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협상 과정에서 정보를 얻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협상을 벌였을 때 이 사람의 협상 전략을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1대1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여러 명이 포진돼 있죠. 그리고 그중 한 사람, 그중 몇 사람은 저 사람의 협상 전략이 무엇인가 그 패턴을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패턴을 분석하는 역할을 해야지 이 국가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이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해서 시나리오의 접점을 찾는 것이죠. 그게 외교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모르고 오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화에서 180도 이제 2017년으로 돌아가서 군사 옵션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94년에 진짜로 우리 한반도가 전쟁이 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대화를 시도했다가 대화가 어그러져서 한미 간에 이제 그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를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북한에서도 군사적인 도발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1994년 이제 그 플라토늄 폐기와 관련해서 클린턴 정부가 전쟁을 고민을 하다가 다시 대화를 재개를 했는데 대화를 재개하고 나서도 이행 과정에서 또 마찰이 있으니까 연합훈련을 개최를 했다가 또 이제 군사 도발이 있어서 군사 옵션을 진짜로 검토를 해야 되나 그 단계에도 또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1994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 있었던 당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적인 대화로 가는 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끝났을 때 남는 건 군사 옵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먼저 일단 대화에 나서보자 하는 것은 사실 많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주게 됩니다. 이게 한 단락단락마다 이제 좀 제 말이 길어진데 가급적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의 이제 성과와 한계를 이제 뭐 따져보자라고 한다면 성과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 모멘텀을 마련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큰 거는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신뢰를 쌓는 건데 사실 그 신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5년간 협상이 결렬됐던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를 설득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의 이제 DMZ 비무장화와 같은 이제 조치들로서 북한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아예 실무적으로 입증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이제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이제 지난해 협상 과정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갑자기 북한에서 이제 최선희 외무상부상이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북한의 이제 먼저 이제 리비아식 해법이라든지 아니면 먼저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의 레토릭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것이었는데요. 그때 핵 대 핵 대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핵 대 핵 대결이라는 표현을 보고 미국에서 정상회담 취소를 합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한 직후 취소를 통보해버리죠. 그때 이제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 마련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한 순간 거기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당사자들이 취소를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하려고 해도 당사자들이 대화가 안 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려다닌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뭐 북한의 레토릭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의 그 흐름을 보면은 사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한을 견인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게 맞긴 하지만 대부분 북한에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는데요. 끌려다녔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어쨌든 북한이 주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하자라고 했으니까 대화가 가능했죠. 그러면은 대화를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결국 먼저 상황조치 카드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남북 뭐 경협과 뭐 지대의 비무장화 이런 카드를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검증하는 방식 또한 사실 우리 방식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맞춰졌습니다. 왜 북한이 우리 안 한다라고 하는 순간 이 대화는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하지 못해요. 왜냐? 우리는 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북미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 패러다임은 끊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 관리와 미국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대북 제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대요. 우리 정부는 그래도 경제적인 이익을 통해 북한을 견인한다라는 전략을 계속 추구해 왔었거든요.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안 된다라고 하면.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예요.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많은 다자 외교를 펼치고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먼저 나오지 않는다, 미국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 절충점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종전선언을 실현시키고 싶어도 당사자들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운전자로는 사실 우리가 대화 테이블을 세팅해주긴 하지만 결국에는 먹는 사람들이 모든 거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만의 한계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왜 한반도 운전자론의 한계다라고 특정했냐면은 사실 사자 외교나 다자 외교를 좀 더 강화하고 인력을 좀 더 다변화하거나 좀 인력을 좀 더 충원을 했다면 그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서 인력을 좀 더 충원하는 데 좀 주의가 있었다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늘 4강 외교는 최측근을 좀 배치를 하는 측면이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관리에 좀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레토릭이 중요한 만큼 각 국가들의 레토릭을 많이 배려를 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하거든요. 특히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이런 외교를 펼치는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아 결국에 한계로 좀 노출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든지 미국의 레토릭 변화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레토릭이 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 사진 자료를 좀 찾다가 이거를 좀 붙였고요. 이 연합뉴스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 비핵화 로드맵 윤곽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작년 북미 정상회담 전에 나왔던 사진 자료, 그 그래픽 자료입니다. 지금하고 바뀐 게 없죠.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비핵화 로드맵 나오냐, 빅딜 나오냐 이러면서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추측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대를 해도 결국엔 북한과 미국의 수장들이 큰 결단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정말 그냥 우리들의 기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4강 외교의 특징, 그리고 한반도 외교의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돌이킬 수 없는 남북 협력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남북 간 비무장지대 비무장화가 이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전체제 탈피, 종전선언에 왜 무게를 두고 있느냐. 이 정전체제 탈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제 저만의 분석을 하게 됐고요. 등거리 4강 외교라고 한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굉장히 큰 무게를 두고 있어요. 뭐 한미동맹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저도 사실 한미동맹이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불안한 시그널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에 대비해서 미국과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국과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대북 공조를 위해서 미국과의 미국과의 그 관계 폭을 굉장히 좁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이유, 강화하는 이유는 각 국가들, 주변 4강,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 특정 거리를 어쨌든 유지하는, 그러니까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강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하고 말하는 이유는 이 동맹을 필요성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제가 단언하는 건 아니고요. 제 그 시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마련은 이제 정전체제 탈피와 결부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평화체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냥 단순히 남북 간의 그 평화적인 그 모멘텀이 마련됐다라는 게 아니라 주변 4강 국가 간의 이제 패권 이데올로기를 탈피하는 것입니다. 사실 동북아 평화 플랫폼이라든지 그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철도 협력, 동북아 협력 안보 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러한 그 이데올로기를 탈피한 한반도만의 평화 체제에 대한 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 관계 중심에 그리고 한반도 중심의 주변 4강 국가의 소통을 벌이고 있다라고 저는 좀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4강 국가들 간의 관계를 보면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는데요. 제가 본 그 과제는 그리고 이제 현안과 과제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트럼프라는 변수를 빼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는 톱다운 방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트럼프 정부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무엇이냐면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해서 미국의 행정부 실무자들 간의 관계는 생각보다 많이 촘촘하지 못한 상태예요. 왜냐? 정상 간의 합의안이라든지 정상 간의 그 입장을 관철시킨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좀 놓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무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도 서로 위에서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인다라고 했었을 때 청와대에서는 1조 절대 넘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5배 이상 늘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무진들이 굉장히 합의를 찾지를 못했거든요.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가서명할 때까지 10여 차례의 협상을 벌여야 했고요. 근데 이제 서로 입장을 절충하지 못하다 보니까 절대 1조를 넘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미국의 이제 실무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1조만 넘기면 안 되겠냐. 9,600억에서 1조까지만 좀 어떻게 할 수 없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1조가 넘으면 안 된다. 9,999억이어도 괜찮지만 1조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 지점에서 갈등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들끼리 이제 발언도 나오고 뭐 이제
청와대 이제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미국의 당국자들을 만나고 대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 협상은 가서명을 한 다음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1년 뒤에 또 올려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깨지게 되죠. 이런 불안한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무진과의 관계보다는 정상 간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불안한 기조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외 메시지를 조율하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있고, 고위급 협의의 한계다라고 하는 게, 아무리 고위급에서 이제 협의를 해도 톱에서 의견이 갈리니까 동맹 관리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트럭의 한계라고 말씀드리자면, 국회에 이제 얻은 자료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는 외교 당국과 이제 미국의 싱크탱크라든지 그 미국의 이제 지식인층, 그 외교 정책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지식인층들과 이제 협의를 하는데요. 토론을 하는데 그 리스트를 보면 사실 친정부적인 인사들이 좀 많이 배치가 돼요. 그거는 뭐 어느 정부든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강한데, 이게 또 이제 레토릭의 문제로 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증주의적인 접근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대화라든지 아니면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과거의 사례 어떤 것을 토대로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이제 좀 연역법적인 측면으로 좀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북핵이라든지 남북 연구를 보면은 이게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토론하는 과정은 워낙 이제 토론은 함축한 게 많다 보니까 북한을 굉장히 특이한 변수로 봐요.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북한의 이제 군축이라고 할게요. 비핵화 전략이라기보다는 군축. 지금 이제 미국의 인식은 북한이 비핵화하기보다는 군축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축소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축 전략은 굉장히 러시아의 그것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거의 사례, 과거에 미국이 러시아와 협상한 그러한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그런 결론을 도출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나라 학자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 자료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 연구만으로도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고, 북한이 왜 그러는지 연구를 할 때 사실 북한의 레토릭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연구 접근의 차이에 있어서 의견차가 크다 보니까 1.5 트랙에 만난 그러니까 한국 학자분들이든 미국 학자분들이든 얘기를 나누면 대화가 안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이제 사실 큰 절충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식인들은 사실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돼 있다 보니까 이 지식인들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구성하고 의회에 이 어떤 외교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얘기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직 이제 당국자들이나 실무자들이 싱크탱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관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방위비 협상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지만 대북 공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한 발자국, 심하면 몇 발자국 양보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또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즘에 미중 패권 경쟁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점점 그 양보 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놓여 있는 과제이고, 그리고 네네 죄송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는 이제 사드 갈등 완화한 이후로 사실 큰 진전이 민간 측면에선 존재하는데, 민간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개선되고 있는데 미중 고위급 측면에서는 좀 협의가 좀 떨어진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북핵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를 푸는데 북미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중국을 배제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외교 수장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북핵 문제에 올인하다 보니 한중 관계 이슈에 살짝 이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이제 지금 현재 과제로 남았죠. 일본 문제는 지금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뭐 투트랙 외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현실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투트랙 외교 레토릭을 과감하게 포기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한일 관계는 정말 그 한일 관계의 기반이 됐다라고 하는 청구권 협정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우리 정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강해지면 과거의 조약들이나 과거에 수립했던 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맺은 이유는 우리가 약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외교력이 강해졌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쉽게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끊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과제라고 한다면 그게 있었겠고요. 러시아하고는요, 사실 우리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뭐 이야기하고 러시아와의 그 철도 협력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그 러시아 외교, 대러시아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인 미중 그 미국과 유럽권의 대러 제재를 빼먹었습니다. 저희가 이 변수를 문재인 정부에서 이 변수에 대해서 사실 크게 좀 고려를 못한 지점이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이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아들까지 소환되기도 하고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러시아는 사실 미국과 유럽의 여전한 금기입니다. 이 금기를 우리가 어떻게 깰 수 있냐. 사실 조금 허상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 저는 좀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좀 과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드 갈등이라든지 러시아의 테러 문제, 그리고 일본과의 외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 신남방 정책입니다. 근데 이 신남방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강화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세안 국가들을 직접 순방을 하고, 그리고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합의를 하고 한아세안 문화원을 작년에 열었거든요. 그런 그 실질적인 성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한류 붐을 K-팝 붐 덕분에 동남아시아에서의 그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과 사업을 하거나 그 교류를 하는데 굉장히 그 반감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외교가 강해지긴 했는데, 지금 동남아는 사실 또 다른 그 패권 경쟁의 격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이라고 해가지고 외교 안보, 특히 전통 외교 분야, 군사 외교, 뭐 정보 외교, 안보 외교 이런 측면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은 사실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중국하고 우리는 관계를 또 유지를 해야 되고 미국하고도 관계를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동남아 국가들과 입장을 심화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장애가 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도 주변 4강 외교의 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중구난방하게 말씀드린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훑어본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지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그거는 그 누구도 대답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대를 살고 있고 각 카운터파트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막상 상대를 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집단 사고라고 해서 그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 그 상대만 보기 때문에 이게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자체도 다른 변수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헨리 키신저의 말을 이제 담았는데요. 여기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역사적인 교훈은 가르쳐 주지만 어떤 상황이 그와 유사했는지 구별하는 일은 당대의 판단에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계속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계속 취해야 하는 이유는 그나마 어떤 상황이 유사하고 어떠한 상황이 최적화된 우리 외교를 최상화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는지 더 많이 토론하고 하면 할수록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마치겠고요. 뭐 이제 제안하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좀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예, 좀 더 많이 토론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비판적이 아니라 비난하는 그런 접근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데올로기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이제 1970년대의 현실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토론을 하고 얘기를 나눠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토론을 하기 위해 좀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페이스북에 이제 정치적인 제 의견을 많이 좀 개진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이전 정부 외교 정책에도 굉장히 다 비판적이었거든요. 좀 관찰자의 시각에서 많이 본 측면이 있어요. 뭐 제가 실무자였다고 하면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이나 아니면 그냥 무조건적인 비판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반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존재할 수 있는 거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접근으로 우리가 풀어내는 게 왜 좋은 것인지 좀 오히려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외교에 옳다 그르다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 편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왕조거든요. 언론인을 잔혹하게 그것도 다른 나라의 주 터키 대사관에서 네, 잔혹하게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죽였구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의 영역에서는 왜냐하면 외교는 사실 정말 그냥 적자생존의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위였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계를 끌어가기 위해서 이 사안을 그냥 간과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간과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사실 좀 외교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실 외교 문제를 통해서 인권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접근은 좀 모순적인 측면이 있어요. 외교는 국가의 이익을 다루는 거예요. 주권을 다루는 건데 주권은 이익의 이권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권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권과 주권은 사실 반대 개념이라고 단순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사실 국가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존재하는 거고 개개인의 민간인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다시 사명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저는 제 사명이 그런 선악구도라고 해야 되나?
선악구도 아니면 정무적인 구도에서 외교를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쓰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문제를 바라볼 때 북한을 무조건적인 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탈소비에트화 됐었을 때 각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서 핵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핵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핵이 극단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단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서해교전이라든지 이런 군사 도발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순간 사실 다른 나라들의 미국의 지금 탈동맹 행위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그 각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 지배화도 사실 정당화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유럽연합, 이제 국제사회라는 것은 사실 전승국가들이 만든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국제법이 다 그 전승국가들의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뭐 이게 평화적인 평화책이다라고 하지만 그 국가들은 사실 영국, 프랑스, 미국 다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논리를 따르냐라고 하면 그게 차악이기 때문이에요. 최악을 피한 차악이고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그나마 최선을 다해 구현할 수 있는 평화 아니기 때문에 그 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악마화해서는 안 되지만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선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선하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무조건 악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나라가 중요시 여기는 신념, 국가관 이것과 접점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 이해관계에 맞는지를 따져보고 관계를 구축하면 그것이 최상의 외교라고 봐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교를 좀 선하게 구도해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 좀 많이 좀 토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그 통일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시스템은 평화협정이 사실 북한과 한국을 다른 나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은 외교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폐가 있는 게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은 다른 나라가 아니지만 평화협정을 맺는 순간 외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 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제 연방체제라고 좀 할 수 있겠죠. 다른 체제의 같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일이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한동안 다른 체제에 이제 다른 나라처럼 외교 관계를 갖고 경제 협력을 하다가 서로의 이제 문화적인 격차가 좀 최소화되거나 그리고 문화적인 격차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지점이 왔을 때 통일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재 상황에선 그거를 협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최상의 한반도의 평화적인 시스템은 결국 이제 북한의 체제하고 한국의 체제하고 공존하는 상태에서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비핵화가 그래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사실 기술적인 비핵화는 지금 현재 어렵다고 미국도 생각을 해요. 모두 다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비핵화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최소한 국제사회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핵 보유 국가라든지 이러한 그 강대국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러나 그 국제사회가 그나마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필요하죠. 비핵화 문제는 사실 한반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국제사회 모두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문제이고 이게 이제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핵 확산이라는 정당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프랑스라든지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갔을 때 제재 완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은 그냥 지금 사실 좀 군사적인 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패권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 무기가 생기면 그거를 방어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에 반발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또 그리고 일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잠재적인 그 적대국이 될 수 있는 변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중견국들의 안보 전략을 보면 강한 동맹국을 옆에 둠으로써 강한 동맹국과 안보 동맹을 맺음으로써 그 국가의 안보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채택을 하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다른 중견국들도 나토 뭐 이런 체제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의 안보 전략을 취합니다. 주한미군이 필요하냐 없느냐 필요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안보적인 공백이 생기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문제는요. 네. 일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일 관계는 민간산의 교류도 촘촘할 뿐만 아니라 한일 실무진들 간의 관계도 좀 촘촘한 편이라서 정상들이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물밑 노력이 활발하고, 그리고 일본이 왜 그러느냐.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여러 차례 이제 페이스북에도 막 쓰긴 했는데 그 정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야기하는 법리라든지 아니면 국제법상 사과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문은 있었죠. 담화 발표 뭐 이렇게 사과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객출 이제 비용 분담도 했죠. 다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개인 청구권 형태로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신대에서 요구를 하는 뭐 역사 교과에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수준이라든지 이거는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해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식민 지배 국가였고 식민 지배는 당시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식민 지배를 우리가 불법적으로 식민 지배를 당했다라고 우리나라는 헌법상에 명시를 해요. 하지만 국제법상 한국은 합법적으로 식민 지배가 됐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조차도 식민지 국가애들한테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보상조차 안 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 네, 다 제국주의 국가. 그리고 그거는 이제 파리 강화 조약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런 이제 연합국 중심의 평화 국제 레짐이라고 하죠. 국제 체제에서 합법화가 되었고 정당화가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본은 그 시스템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우리는 사과를 했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대답은 간단해요. 우리나라 외교가 강해지면 됩니다. 중국한테 일본이 입장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개인 청구권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않기로 이제 일본이랑 합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띄진 않는데 대신에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 경제 정책이라든지 조약상에서의 양보를 좀 얻어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이 그렇게 왜 많이 양보를 하냐? 결국은 국력 싸움입니다. 우리가 국력이 세지면 일본이 사과할 날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국력이 약하면 도돌이 표겠죠. 네, 저 이렇게 봅니다. 네, 천하 1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론화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1왕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사를 많이 표시했고요. 근데 이제 문희상 전 의장께서 이렇게 공론화 시킨 순간부터 이거는 일본의 천황 체제를 부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전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린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영린입니다. 일본의 천황 체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범 국가를 탄생시킨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이상적인 체제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창출시킨 일본을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준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 기반뿐만 아니라 일본의 신화조차도 이 천황 체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린을 건드린 거였어요.
외교에 있어서는 사실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상호 간의 영린을 건드리진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북한의 외교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외교라고 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도 서로 간의 영린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선이 없잖아요. 막 네. 네. 쌍욕하고 막 네, 서로의 영린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망을 필요로 한다면 외교에 있어서 안정망을 필요로 한다면 사실 이 영린을 건드리는 일은 조금 자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왕이 오는 일은 그 말이 보도를 타는 순간 물 건너갔어요. 네. 비밀리에 이루어졌으면은 조용히 와서 적극적으로 사과했으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투트랙도 사실 같아요. 투트랙을 이걸 합치자라는 게 아니고 그 레토릭을 공론화시킬 필요는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돼요. 굳이 역사 문제하고 한일 관계 우리 이렇게 두 갈로 간다 이렇게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역사 문제 이거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너희도 마찬가지지 않냐 하고 물밑에서 얘기를 나누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투트랙으로 얘기하는 위안부 합의 이렇게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도 투트랙 정신을 그래도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얘기를 나누는데 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와 한일 관계는 전체적인 거니까 아베 총리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겠다. 그러니까 하면서 하나의 일부분이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전체의 한일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식의 접근으로 차라리 갔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투트랙이라는 그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프레임이 사실 어떤 예를 들어서 보수 매체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을 비판할 수 있는 매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매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레토릭을 굳이 내세울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